혹시 최근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잘 안 나오신 적 있나요?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그 순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철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가족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친동생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손에 힘이 빠졌을 때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저에게조차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죠. 쓰러진 뒤 뇌졸중으로 10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단 몇 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 응급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뇌졸중을 걱정하실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0에서 85%가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편측마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저림이나 근육 피로로 착각하여 소중한 시간을 잃고 맙니다. 2024년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의 회복률은 90%에 달합니다. 반면 6시간 이후에 도착한 환자들의 회복률은 50%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편측마비를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앞으로 뻗어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젓가락질이 어렵거나 컵을 들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끔씩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순간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편측마비를 경험할 때 즉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습니다. 넘어져서 추가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안면마비는 주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안면마비도 종류가 있어서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일반적인 안면신경마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상대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님은 68세의 전직 공무원으로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고 물을 머금으려고 하니 한쪽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대님은 단순한 안면신경마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님의 부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제게 데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님이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도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상대님은 좌측 중대뇌 동맥의 작은 가지에 혈전이 생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었고 현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만약 부인의 세심한 관찰이 없었다면 상대님의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면마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라고 발음하며 웃어보세요. 양쪽 입결리가 대칭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뺨을 부풀려 보고 휘바람을 불어보세요. 한쪽에서 공기가 새어 나온다면 안면마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뇌졸중 환자의 14 정도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는 실어증과 구음장애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실어증은 매우 심각한 신호로 뇌의 언어 중추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인상 깊은 사례 중 하나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언어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진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일과성 허혈발작이었고 즉시 치료를 받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언어 장애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절망감을 주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응급실로 데려갔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어증의 종류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성 실어증은 이해는 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없어 극도의 좌절감을 느낍니다. 감각성 실어증은 반대로 말은 하지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상대방의 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평소에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 혼자 있을 때의 대처법은 특별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응급 상황용 카드를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뇌졸중 의심, 119 신고, 가족 연락처 등을 적어둔 카드를 지갑이나 휴대폰에 넣어두세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은 혼자 있는 상황과 가족이 함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 확보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바닥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세요. 두 번째 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집에 계신가요? 만약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의 대처법은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명은 환자를 돌보고 다른 한 명은 즉시 응급실에 연락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이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혈압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또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목 뒤를 때리는 등의 민간요법도 절대 금물입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는 가능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구급차에는 응급치료 장비가 있고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응급실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의 3대 전조 증상인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는
뇌에서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안전 확보 후 즉시 119 신고,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골든타임은 정말로 분 단위로 소중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시간이 평생의 후유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좀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은 초기에 발견되어 완전히 회복된 환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뇌졸중은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과 미리 대응 방법을 상의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응급 연락처를 정리해 두고 가까운 응급실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